안녕하세요. 오늘은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25년에 펠로시가 산 주식들과 펠로시에 대한 투자 수익률, 논란, 트럼프와의 또 분쟁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었고 투자의 기재로 엄청 유명합니다. 펠로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40년대생으로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 그녀의 정치적 감각은 유년 시절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장과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토머스 달레산드로였고 펠로시는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정치 세계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정치 수저죠. 결혼 후 5자녀를 양육하며 한동안 가정주부로 지냈으나 남편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민주당 내에서 차분히 인맥을 쌓으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87년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민주당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원내 총무, 원내 대표를 거쳐 2007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후에 19년부터 23년까지 다시 한번 의장직을 수행하며 대통령직 승계서열 2위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분입니다. 그녀의 정치적 경력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등 뚜렷한 외교적 소신으로 이처럼 오랜 기간 미국의 입법 및 정책 결정의 최정점에 있던 그녀의 지위는 투자 논란 핵심 배경이 됩니다. 이 정도 거물급이면 원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펠로시 전 의장 본인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요. 벤처 투자가인 남편 폴 펠로시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 주식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정교한 투자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여왔다고 해요. 특히 23년, 24년도에는 각각 65%, 7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S&P 지수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워렌 버핏 그냥 이긴다 하더라고요. 수익률로. 평생 투자만 하고 그렇게 유명한 버핏도 이분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가 봐요. 수익률로. 이러한 이례적인 성공은 펠로시 전 의장이 하원의장 재임 시절 접근 가능했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심각한 윤리적 논란과 내부자 거래 의혹을 촉발시켰습니다. 이걸로 트럼프가 한번 쐈죠.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죠. 펠로시를. 그것도 뒤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까지 됐더라고요 이미.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시장을 이기는 수준을 넘어 월스트리트 최고 전문가들마저 압도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의회의 여왕, 월가의 현인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기록적인 초과 수익률을 한번 보면 펠로시 포트폴리오는 6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S&P 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S&P 수치는 사실 엄청 유명한 헤지펀드 이런 데서도 이기기 힘들거든요. S&P 500 수익률은. 그래서 이게 상승하는 바가 커요. 이 시장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이제 워렌 버핏이랑 어디 펀드랑 맞짱 떠가지고 10년 해가지고 버핏이 이겼죠. 그것도 엄청 많은 돈 걸고서 한 내기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버핏이 이겼습니다. 24년도 성과는 더욱 좋았다고 합니다. 54%에서 최대 70.9%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했고 이는 S&P 연간 상승률인 25%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대형 헤지펀드 성과를 뛰어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펠로시 부부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했는데 시장 분석에 따르면은 그들의 순자산은 약 2억 5,700만 달러에서 2억 6,300만 달러로 추정됐고 이 중에 공개적으로 추적 가능한 주식 자산만 약 1억 3,300만 달러에서 1억 3,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저 지위까지 갔는데 이런 정보 있는데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미국 의원들의 주식 수익률이 항상 시장보다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입법하고 정치나 경제 뭐 돌아가는 걸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정보도 가장 빠르고 자기들이 만드는 건데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로 한번 비교해보면 23년도는 65% 정도고 초과 수익률은 약 41%입니다. 여기에 기준은 S&P 연간 수익률이에요. 24%. 24년도는 더 난리나요. 54%에서 70%라고 해요. 이거 정확히 못 매긴다고 합니다. 대략 예상치 이렇게로 가는 거라고 해요. 이때 시장 수익률은 25%였는데 초과 수익률은 엄청나죠. 29%에서 4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과 보면 단순한 운이나 시장 평균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아님을 명확히 볼 수 있죠. 높은 초과 수익률은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수익으로 간주되고 이는 정보적 우위나 탁월한 투자 전략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펠로시 부부가 내부자 정보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대중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그냥 봐도 의심스럽죠. 그래서 25년에는 펠로시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기업을 매수했더라고요. 이건 이제 10년치 워렌 버핏이랑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 보시면은 훨씬 월등히 앞서 있죠. 펠롯이랑 워렌 버핏 차이 보면 800%죠. 버핏은 약 225%를 했습니다. 연평균이 12.5%. 이것도 엄청난 건데 그냥 2배나 높죠. 이거는 믿기 힘든 일인데 어쨌든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롯이가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 1위는 브로드컴으로 콜옵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 20일자로 거래가 됐습니다. 금액은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딱 나오진 않고 좀 이렇게 뭉퉁그려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콜옵션 샀던 거를 행사를 한 거고요.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이것들이죠. 이제 이거를 1, 2, 3, 4, 5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스트라랑 템퍼스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은 뭐 모두가 아는 기업이죠. 미국의 삼성전자 같은 거니까 이제 어떤 주식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금액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콜옵션 매수를 한 거예요. 이거 1년짜리 콜옵션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만기도 보여드릴게요. 26년 1월 만기예요. 1위는 브로드컴입니다. 우선 브로드컴은 6월 20일에 100만에서 500만 달러 규모의 콜옵션 200계약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24년에 시작된 투자를 확정짓는 대규모 거래로 엔비디아에 이어 AI 인프라에 대한 또 다른 핵심적인 베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에 거의 미쳤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AI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구글 메타와 같은 특정 대형 고객을 위해 맞춤형 AI 칩,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부품인 고속 네트워킹 스위치 분야에서 강자입니다. 또한 VM웨어 인수를 통해 인프라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했으며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 관련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는 AI 테마 내에서의 정교한 분산 전략을 보여주고 엔비디아가 AI 두뇌라면은 브로드컴은 AI 데이터 센터의 신경망과 특화된 장기에 해당하거든요. 이는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특정 작업, 추론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의 효율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깊이 있는 통찰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해요. 단순한 AI 붐에 대한 투자를 넘어 AI 공급망의 여러 핵심 계층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2위는 비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이 순위는 투자 금액 순으로 매긴 거예요. 일단 비스트라 에너지는 25년 1월에 50만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미묘하지만 가장 통찰력 있는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비스트라는 미국 대형 전력 생산 업체인데 핵심은 에너지하버 인수를 통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되었다는 점인데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전력 주식들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한창 곽방 받았었어요. 저도 관심 분야 종목으로 넣었다가 조금 매력적인 기업들은 안 보여가지고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의 투자 매력도는 AI 붐에 대한 3차 파생 투자인데 1차가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라면 2차는 브로드컴 같은 부품 공급사, 3차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 즉 전력에 투자하는 것이고 AI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공급원을 필요로 합니다. 비스트라의 원자력 및 천연가스 자산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 투자는 AI라는 디지털 혁명이 결국 물리적 세계의 에너지 제약에 부딪힐 것이라는 시스템 수준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며 이는 일반적인 시장 분석을 뛰어넘어 국가의 장기 에너지 및 인프라 정책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일론 머스크도 계속 이런 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전력 저게 문제가 될 거라고. 3위로는 알파벳 및 아마존입니다. 비슷한 느낌의 투자금도 같아서 같이 넣습니다. 25년 1월 14일 알파벳과 아마존에 각각 25만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콜옵션을 매수했고 알파벳과 아마존 이 두 개 기업은 클라우드도 워낙 유명하죠. 양대 산맥 같은 거예요. MS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두 개만 다루겠습니다.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에 대한 투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투자와 같은 맥락이고 이들 기업은 자체 AI 모델 개발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펠로시 포트폴리오가 AI 생태계 공급자, 수요자 양쪽 모두에게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AI 테마에 대한 다각적이고 견고한 투자 전략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AI에 좀 몰빵했어요. 25년은. 25년 AI 무조건 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뭐 여기는 투자 분석 말할 것도 없죠. 1월 14일에 25만에서 50만 달러 규모의 콜옵션 50계약을 추가로 매수했고 이는 24년 말부터 일부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AI 칩 시장의 지배자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펠로시가 24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옵션으로 다시 산 거예요. 잘 샀죠 어쨌든. 지금 폭등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있었으니까 사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엔비디아는 AI 학습 및 추론에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의 80%에서 90% 이상을 장악한 독점적 기업입니다.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 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깊은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확충 경쟁이 심화될수록 엔비디아의 칩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배틀그라운드하고 그러고 이제 코인하고 막 이럴 때 갑자기 이제 이 GPU에 대한 평가가 엄청 난리 나고 이 시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 봐야 그래픽카드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후회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왕은 딱 경력이 2개라고 해요. 어디 알바하던 거 하나랑 그 다음이 엔비디아입니다. 거기서 알바하다가 이걸 차렸다고 하죠. 어떻게 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투자 매력도 보시면 AI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에 대한 노출을 지속하는 것이고 25년의 투자는 이전 대규모 투자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포트폴리오 내 AI 테마의 핵심 축으로서 엔비디아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과거 반도체 칩과 과학법 통과 직전의 거래와 같은 타이밍 논란은 여전히 이 투자에 대한 윤리적인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5위는 이제 템퍼스 AI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되게 딱 봐도 예외죠? 위에랑 결이 다른 기업인데 되게 좀 시장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템퍼스 주가 자체에. 투자 분석 보면 25년 1월 14일에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템퍼스 AI 콜옵션 50계약을 매수했습니다. 이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는데 펠로시의 투자 사실이 공개된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하며 펠로시 효과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템퍼스 AI의 기업 정보는 2015년에 설립된 헬스케어 기술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창업자 에릭 레프코프스키는 아내의 암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 데이터와 기술 활용이 부족한 현실의 좌절을 느끼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나름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서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템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 및 분자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이를 AI로 분석하여 의사들이 개인 맞춤형 치료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모델은 종양유전자 시퀀싱과 같은 진단 테스트 서비스, 제약회사와의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 파트너십입니다. 의료기관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독 서비스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깊게 보면 더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안 들어가 있지만 템퍼스가 저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이 데이터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것도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짝 의료계의 팔란티어라고 불리는데 그 사업이 결이 비슷해요. 당연히 섹터가 다르니까 다른데 그 섹터 말고 사업하는 그런 방식이나 수익이 나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별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계 팔란티어로 불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투자는 펠로시 포트폴리오의 AI 테마를 헬스케어라는 고성장 분야로 확장하는 순수 AI 플레이예요. 템퍼스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2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체결하는 등 뚜렷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첫 연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할 만큼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펠로시의 투자 공개 직후 주가가 급등한 현상은 시장이 기업 내재 가치보다 펠로시라는 이름값을 반영했음을 시사하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가 이러한 쏠림 현상을 유발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유명 정치인의 시장 영향력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때 올라갔던 거 다 내려오고 기업 내재 가치 따라 그냥 평가받고 있습니다. 펠러시 효과라는 이름값은 많이 조금 상쇄된 상태입니다. 이 기업이 궁금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채널 오셔서 자세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렇게 25년 1월 14일에 매수된 5개 종목은 모두 쿨옵션이고요. 만기는 26년 1월 16일이에요. 투자 기간이 정확히 1년 2일인 장기 옵션에 해당합니다. 쿨옵션은 일주일짜리로 짧은 것도 많은데 1년이면 꽤 긴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기간인데 이때 이제 콜옵션 행사 안 하고 던지면은 그것도 주가에 충격이 살짝 올 거니까 이때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실제 주식을 매수하면 또 그것도 한번 펌핑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콜옵션 팔아버리면 당연히 좀 하락하겠죠. 그 정도로 좀 무시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펠로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들은. 근데 이 사람이 뭐 팔아도 단기적일 뿐 단기적 성과는 기업 따라 다 가더라고요. 역시나 과거의 내역들을 보면 일찍 팔아서 못 먹은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콜옵션 다 행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 무슨 큰일만 없으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한마디 했죠. 낸시한테. 펠로시의 경이로운 투자 성과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하려는 입법 활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는 아예 그냥 자기가 직접 리딩하는 사람이지 않나 싶죠? 코인도 그렇고 사실 트럼프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죠. 어쨌든 25년 7월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의원 주식 거래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트럼프는 펠로시를 직접 겨냥했는데 트럼프가 낸시 펠로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고 그녀가 월스트리트 사상 거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조사를 촉구했다고 해요. 내부 정보 이용해서 부자가 됐다 의심만 있고 정확한 뭐 그런 건 없죠. 이에 펠로시도 맞받아쳤어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을 터무니없다. 자신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하지 않으며 남편의 투자는 내부 정보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자신의 이해상충 문제를 덮기 위해 항상 남에게 투영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분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닙니다.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죠. 일단 여기 논란의 중심은 남편입니다. 펠로시의 남편인데 공식적으로 낸시 펠로시 본인은 주식을 소유하거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녀의 대변인은 펠로시 전 의장은 어떠한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에 대해 사전 지식이나 사후 관여가 없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는 모든 거래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녀의 남편 벤처 투자가 폴 펠로시의 명의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단순히 정치인의 배우자가 주식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으로서 국가의 경제, 산업, 안보에 관해 최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결합되면서 의혹은 증폭됐는데, 논란의 핵심은 펠로시 의장이 남편에게 직접적인 내부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가 아니고, 그보다는 미국 입법부의 수장과 전문 투자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만들어내는 정보적 우위 환경에 있다, 이런 논란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나 정책 방향에 대한 분위기, 혹은 해외 순방 계획,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대만 방문 같은 간접적인 정보만으로도 폴 펠로시와 같이 노련한 투자자에게는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엣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뭐 당연하죠? 사실 당연할 것 같아요. 밥 먹다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나오겠죠? 얼마나 그냥 답지를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펠로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알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의 증거를 찾아서 뭘 할 수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 또 명시적인 내부자가 거래의 증거를 찾기 어렵게 만들면서도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펠로시 패러독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관련돼서 스톡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관련 주식을 대거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적 분노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이에 따라 12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의회 지식거래 중지법이라고, 즉 스톱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내부자 거래 금지 명확화와 거래 내역 공개 의무화입니다. 일단 증권법상의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이 의회 의원 및 행정부 고위 관료에게 적용됨을 명시했고, $1,000 이상의 모든 증권거래, 주식, 채권, 선물 등 내역을 거래 통지 후 30일, 실제 거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례보고 방식보다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스톡 법안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의 부재인데, 법안 제정 이후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처벌도 엄청 약해요. 신고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은 최초 $200에 불과하며 잠재적 이익에 비해 역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200 이거 뭐 점심값일 텐데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공개 시차는 최대 45일에 신고 유예 기간은 의원들이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마친 뒤 주가가 충분히 변동하고 난 후에야 대중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라, 이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 방패막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외부의 조사를 막는 방패로 작용할 수 있어 내부자 거래 혐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봐도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그나마 이 공개 시차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 따라서 투자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스톡 법안의 실패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거래 내역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 업체들이 수집하여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인데, 의원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의원들의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NANC 민주당 의원 추종이고요, KRUZ는 공화당 의원 추종입니다. 이런 상장지수 펀드 ETF가 등장했어요. 낸시 펠로시께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이 ETF가. 그리고 재밌는 게 짐방꿀이라고 짐 크레이머 있거든요. 그 사람 반대로 가는 ETF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오른다 하면 떨어지고 별로다 하면 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템퍼스는 별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죠? 이러한 현상은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특정 정치인의 투자 수익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펠로시의 특정 종목 매수 사실이 공개되면 수많은 추종 매수가 뒤따르며 주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 이는 템퍼스 AI 주가가 펠로시의 투자 공개 후 급등한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규제 실패가 낳은 카피 트레이딩 문화는 대중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고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펠로시 법안입니다. 이미 법안 발의가 끝났고, 공화당의 조시올리 상원의원과 마크 알포드 하원 의원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 선출직 지도자의 증권 및 투자 소유 방지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의 약칭은 펠로시의 이름을 땄다고 해요. 그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개별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뮤추얼 펀드나 ETF와 같은 분산 투자 상품을 허용한다. 법안 통과 시 180일 내에 기존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되며,
위반 시 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등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7월 30일에 민주당과 협상 과정에서 정직 법안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상원 국토안보위에서 8대7로 극적으로 통과되었다고 해요. 홀리 의원이 모든 공화당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법안에 개념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가 법안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홀리 의원을 맹비난했다고 해요. 그러나 홀리 의원이 법안이 그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다시 주식거래 금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해줬다고 합니다. 한편 과거 의원 주식 거래 금지에 반대했던 펠로시는 입장을 바꿔 정직 법안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강력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지금 개판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직 법안은 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질지는 공화당의 존슨 상원 원내대표 결정에 달려있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의회 주식거래 금지법 등이 발의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죠? 대한민국도 법안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거는 진짜 모두가 그냥 찬성하고 바로 통과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은 엄청 빠르고 긴급하게 이루어집니다. 불리한 거는 계속 막죠.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정치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러한 입법 과정은 의원 주식 거래 문제가 어떻게 순수한 정책 이슈를 넘어 포퓰리즘적 정치 무기로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데 86%가 넘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개혁을 외치면서도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는 정치적 게임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인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하고 끝내보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일가의 주식 투자에 대해 분석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 정치의 복잡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명백한 불법 내부자 거래의 증거는 찾기 어렵지만 펠로시 포트폴리오가 보여준 일련의 투자 행태는 여러 중요한 결론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펠로시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시장 추종을 넘어 국가 정책 및 산업의 거시적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교한 테마 투자 전략을 구사해주고 있고 특히 AI 혁명이라는 거대 흐름을 포착하고 반도체 칩, 엔비디아, 맞춤형 하드웨어 및 네트워킹, 브로드컴과 같은 핵심 기술주는 물론 그에 파생되는 사이버 보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비스트라 에너지에 이르는 다층적이고 통찰력 있는 투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접근을 넘어 정책 입안의 최상층부에서 논의되는 장기적 비전과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타이밍의 문제 때문에 의혹이 있는데 특히 반도체 지원법 통과 직전에 엔비디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심각한 이해상충 외관을 만들어냈고 이는 펠로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가 자신의 규제하고 지원하는 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근본적 문제는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 상실인데 정치 엘리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다는 인식은 그게 합법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봤고 펠로시의 사례는 이러한 신뢰 위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펠로시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안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상원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기득권의 저항과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개혁의 동력보다는 정쟁 도구로 소모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낸시 펠로시의 포트폴리오는 미국 정치와 자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저 상황에서 저렇게 투자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논란이 의미 있는 제도개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스캔들로만 남게 될지는 향후 미국 의회의 자정 능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과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음 정권 바뀌면서 뭔가가 크게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정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게 소급 적용이 트럼프까지 된다고 하면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법안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서 같이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낸시 펠로시랑 낸시 펠로시가 25년에 매수한 주식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 트럼프와의 논쟁과 이슈를 함께 같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